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는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한 정권의 이면을 건축학적인 시각에서 아주 신선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지휘본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화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삭막한 건축물들이 그의 심리적인 붕괴와 망상, 궁극적인 패배를 어떻게 거울처럼 완벽하게 비춰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역사의 심리를 읽어보는 거죠. 진짜 흥미로울 겁니다. 먼저 당시의 기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전쟁을 기획한 자들과 그들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무균실 같은 단절된 공간, 그 사이에 소름 끼치는 대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바깥 세상,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들은 산속에 틀어박혀서 철저히 자신들만의 완벽한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완벽한 현실 도피는 바이에른 알프스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에는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멋진 알프스 풍경을 감상하는 평범한 휴양지 같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의 장막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폴란드를 향한 끔찍한 침공 계획이 착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걸 자축하면서 새벽까지 파티를 벌인 곳도 바로 이 업서에나 나올 법한 평화로운 산장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시계를 1939년으로 휙 돌려보겠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 지휘통제소는 우리가 아는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가 아니었어요. 최고 권력자가 최전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군대를 독려할 수 있게 만든 기동성이 극대화된 달리는 작전 본부였죠. 이 이동식 열차를 들여다보면 극도의 군사적 보안과 절대적인 호화로움이 엄청 귀개하게 섞여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기관차를 2대나 연결하고 대공포까지 달아놨거든요. 근데 내부는 최고급 호두나무로 싹 깔아놨어요. 가짜 열차들로 눈속임까지 해가면서요. 심지어 히틀러가 자기 반려견인 셰퍼드를 여유롭게 산책시키는 동안 바로 그 근처에서는 하인드리히 힘러의 SS 취니대가 끔찍한 인종전쟁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섬뜩한 조합이죠. 하지만 전쟁판이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기차만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는 없게 된 거죠. 영구적이고 폭격에도 끄덕없는 튼튼한 방어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동하던 럭셔리한 열차 생활을 접고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당시 지휘 본부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독재자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위둥지, 독수리둥지, 늑대협곡, 늑대소굴. 패턴이 보이시죠? 자연, 특히나 늑대나 둥지 같은 단어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과대망상적인 성향이 팍팍 느껴집니다. 자신을 거대한 자연 속에 있는 아주 강인하고 외로운 포식자로 포장하고 싶었던 그 병적인 집착이 건물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의 교묘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당시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무려 600만 라이스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추호화성인 아들러 호르스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이걸 딱 거부합니다. 대신 프랑스 침공 당시에 훨씬 소박한 숲속의 펠제네스트를 굳이 선택했어요. 화려한 성에 숨어있는 콧대 높은 귀족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과 숲속에서 동고동락하는 겸손한 군인 코스프레를 한 거죠. 대중을 속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다 1941년 전선이 동쪽으로 쫙 이동하면서 이 지휘본부의 건축 양식도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체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장 악명 높은 동프로이센의 지휘본부, 네, 바로 볼프스 샨체, 늑대소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죠. 20만 톤. 네, 맞습니다. 20만 톤이에요. 이게 볼프시션체에 쏟아부어진 콘크리트의 양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두께만 무려 8m에 달하는 벽을 세웠어요. 이건 그냥 연합군의 폭격이 두려웠던 걸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바깥 현실과 자신을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리는 거대한 편집증의 장벽이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모기떼가 들끓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속에서 그의 정신과 육체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가 다시 알프스의 안전하고 럭셔리한 은신처로 쏙 도망가서 장군들한테 절대 후퇴 불가라며 현실성 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 현실은 완전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파울루스 장군이 보낸 딱 한 단어의 절망적인 무전, 포위당함. 이 짧은 단어 하나로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손쉬운 승리의 환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본부들의 이동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41년 동부전선에 있던 본부가 1944년 연합군 상륙 이후에는 서부전선으로 이리저리 쫓기듯 허둥지둥 이동합니다. 정권이 붕괴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통제력은 다 잃어버리고 동에서 서로 도망다니는 꼴이었죠.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에 숨어서 임박한 죽음을 피해보려는 아주 처절하고 다급한 모양새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현실 감각을 얼마나 완벽하게 상실했는지는 프로젝트 리제, 즉 거인 프로젝트에서 진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전쟁은 다 졌는데 산속을 파고들어서 22,000명이 들어갈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밀어붙였어요. 여기엔 군사적인 논리? 그런 건 1도 없었습니다. 이 미친 공사를 하겠다고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애꿎은 노동자 5,000명만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결국 그 거대했던 과대 망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비좁고 숨막히고 어두운 결말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잿더미가 된 베를린 거리 밑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마지막 은신처, 바로 총통 벙커죠. 세상과 철저히 단절됐던 그들만의 화려한 성체가 결국 쥐구멍 같은 무덤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자, 권력층이 그 안전한 지하 벙커에 꽁꽁 숨어있는 동안 바깥 현실은 어땠을까요? 16,700명, 전쟁의 마지막 달 동안 매일 16,7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소도시 하나가 하루아침에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끔찍한 수치는 그들만의 단절된 요새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굳건해 보이던 한 시스템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격을 피해 점점 더 깊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 와중에 어린 소년들을 무의미한 방어전에 총알바지로 내모는 마지막 공개 행보를 거치죠. 그리고 1945년 4월 30일 독재자의 자살. 오로지 공포와 억압으로만 굴러가던 정권은 그가 죽는 그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수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유럽 곳곳에는 이 쥐희 본부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잔해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딜레마를 남겨주었죠.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매년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늑대 소굴을 찾아갑니다. 물론 뼈아픈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한데 동시에 아주 섬뜩한 호기심이 얽힌 곳이기도 하죠. 자칫하면 과거의 망령을 쫓는 극우주의자들의 귀괴한 테마파크로 변질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불과 작년인 2024년에 나치 2인자였던 괴링의 벙커터에서 신원 미상의 백골 5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긴 그냥 평범한 유적지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범죄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무겁지만 중요한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악이 남긴 물리적인 흔적들을 결코 미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올바르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상처이자 절대 반복해선 안 될 미래를 향한 무거운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이 복잡한 역사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